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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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상가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예,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윤입니다. 네, 팟캐스트 만드는 붉은 PD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좀 아쉽게도 한 분이 오늘 좀 자리를 비웠는데 저희 용도사님께서 좀 원래 오늘 오실 수 있었는데 좀 급한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문참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제 용도사님 가정에도 이제 경사가 또 다음 주에 생길 예정이라서 네.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예, 경사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랬겠네요. 아. 네, 둘째가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네. 생각해 보면 윤희님도 그렇고 용도사님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계속 저희가 출산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국가에 꽤 기여하는 방송 아닙니까? 예, 액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네, 웃자고 소리였고요. 네, 죄송합니다. 뭐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간단하게 근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일단 좀 큰 일이 끝났습니다. 제 직장에서. 네, 아, 진짜 네. 축하합니다. 네, 혹시 아실 만한 분도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거의 뭐 한 1년간 준비했던 이제 그런 행사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뭐 기독교 수련회인 건데, 네, 연합 수련회 같은 거죠. 그래서 잘 끝나가지고요. 네. 요즘 거의 한 주는 정말 그 아무 고민 없이 머리를 싹 비우고 놀았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진짜 잘하셨어요. 네. 예, 네, 하여튼 뭐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간만에 게임하니까 좋더라고요. 거의 7월은 한 달 거의 내내 야근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제가 조절해가지고 네. 뭐 하루는 좀 쉬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잘 끝낸 편이어가지고 이번 행사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긴장이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준비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좀 머리를 비우는 활동들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맞습니다. 어떤 페스티벌이나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도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 행사 한 며칠 전에 되게 유명한 모 페스티벌이 취소가 됐어요. 그 좀 흥행이 안 된 거죠. 3일 앞두고 어머. 행사가 다 취소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아는 페스티벌. 사실 이야기 못할 건 없는데 네. 그 지산 뭐지? 지난 락페? 아시죠? 네. 하여튼 뭐 안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게 근데 약간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 올까? 뭐 이게 항상 저도 이거 하면서 화두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행히 근데 좀 네,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한숨 다행이네요.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가 흥행이 안 되거나 이러면 좀 약간 남일 같지가 않은 괜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여튼 동원이 필요한 거, 네. 흥행이 돼야 되는 거, 네. 그런 일들이 잘 안 됐다는 소식 들으면 뭔가 좀 그래요. 짠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옛날에 이렇게 SNS에서 썼는데 그 엄복동 사건 저는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돈도 엄청 많이 쓴 영화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잘 못 웃겠더라고요. 네. 장난 아니구나. 뭐, 하여튼 그러셨군요. 네, 전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윤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하는 마음을 곱씹으면서 저번에 그 책 예, 저희가 소개했던 거. 예, 네. 다시 한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제 멘탈이 털리지 않기 위해 예, 열심히 일을 하고 좀 바빠가지고 일은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예, 근데 일을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 느낌에 좀 예, 약간 지친 상태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집에 있는 아기를 보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힘이 육아를 이렇게 처음 어쨌든 육아를 하면서 살아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쉽진 않지만 또 아기가 주는 기쁨이 또 예, 저는 집에만 있고 싶어요. 진짜? 예. 오, 저는 이게 뭐라 그러지? 뭔가 이렇게 러블리한. 러블리한 게 아니라 저는 회사가 더 싫어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차라리 육아가 그 마음도 이해해 근데. 예, 육아가 더 저한테는 좋은데 그래도 먹고 사는 이즘 때문에 어쨌든 버텨야 돼서 뭐 이제 다음 스텝이 정해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버티기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뭔가 안 정해지면 일단 버티기죠. 예. 그렇죠. 그러시군요. 아이는 잘 크고 있죠. 예, 건강히 잘 크고 있고 네. 저도 이제 예. 뭐 SNS에 가끔 사진을 보는데 예. 너무 귀엽습니다. 예, 상위가 애가 아예 큰 편이어서 예, 상위 한 자릿수 안에 키와 몸무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럭무럭 잘 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애기들도 좀 이렇게 튼실한 애들이었는데 특히 둘째도 꽤 튼실한 애였는데 지금은 되게 마른 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잘 크고 있으면 건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잘 아이도 잘 가정에 화목함이 있으시기를. 네. 저는 선생님은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가족들하고 같이 휴가를 다녀왔어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강원도 평창으로 오. 다녀왔는데 이제 저는 수영하는 걸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또 산을 좋아하기도 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평창에 있는 한 계곡에 놀러 갔는데 흥정계곡입니까? 맞아요. 뭐야? 어머. 찍었어. 저 평창 가본 적 있어서. 진짜요? 깜짝 놀랐다. 저희는 원래 계획되지 않은 원래 양떼목장을 가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계곡으로 급선회하면서 이제 당일날 바로 검색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흥정계곡 좋더라고요. 괜찮죠? 네, 맞아요. 물도 맑고 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거기에 이제 차량을 주차하고 또 그 평상을 대여하는 시스템이 그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닭백숙집 이런 데서 하는 예,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좋네요. 더 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어쨌든 정해진 가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 쉬고 잘 먹고 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네. 평창 괜찮죠? 네, 좋더라고요. 네. 저도 양떼목장 한번 가봤거든요. 네, 애들 데리고. 네. 애들이 양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거기 그 능선이 되게 좋아요. 능선 따라서 가는데 좀 힘들긴 했지만 네, 아무튼 이 또 여름에는 또 휴양이 또 있어야 맞습니다. 사람이 안 지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취자님들도 좀 시간 되실 때 가까운 데라도 근데 꼭 가셔가지고 발이라도 좀 담그면 네. 그래야 이게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살 때 잘 몰랐는데 이게 여유를 그러니까 그냥 생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니고 정말 애를 써야 딱 그게 확보가 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뒤늦게 알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좀 잘 확보되시면 좋겠네요. 보통 저희가 녹음 순서가 어느 정도 저희가 암묵적인 룰에 따라 좀 정해져 있는데 오늘 약간 그게 좀 바뀌어서 네. 저희가 이제 몰아서 이제 녹음하시는 건 청취자님들도 아실 텐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자로 오늘의 녹음의 첫 번째 주자로 오늘 좀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첫 책을 네. 어떤 책 골라주셨나요? 예,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조선을 떠나며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예. 이 책이 그 저희 카톡방에 딱 뜨는 순간 뭐야? 처음엔 안 그랬나? 아니 처음엔 이런 그쵸. 책이 처음에는 있었구나. 처음에는 네네네네.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지금 요즘 아시잖아요. 뭐 네. 일본가의 저희의 분위기 보면서 이분이 작두를 타신 건가? 이런 저희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어떻게 좀 이 책을 골라주셨는지. 네, 처음에 이 책을 사게 됐을 때 이 책이 평대에 있을 때 이 책을 샀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논문을 쓰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책이 얇고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또 읽기에 또 재밌는 내용, 흥미있는 주제를 담고 있어서 제가 이 책을 골라봤고 그리고
또 팟캐스트 책 고를 때 항상 고민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제가 읽고 이제는 제가 좋아했던 책을 잘 소개하는 쪽으로 어쨌든 가닥을 잡고 물론 이제 신간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핫한 신간이면 사실 뭐 청취율이 올라가거나 이제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읽고 제가 좋았던 거를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심코 이 책을 선택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쨌든 출간된 지는 좀 지난 책이에요. 2012년에 나온 책이라서 좀 됐네요. 네. 네. 7년이 된 책인데 지금만큼 또 좀 지금의 출판하고 또 많이 연결되는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이제 광복 전후의 어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결국엔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뭐 다양한 세력들이 나올 때 특히 빠지지 않는 세력들이 이제 엘리트들 과연 그들이 누구였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책들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제가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도 결국에는 이제 법조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에는 많은 수의 어떤 1930년대 엘리트들이 일본 유학 또는 미국 유학을 감행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식민지의 어떤 시대 엘리트로 부상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 또 뭐 제국대학의 조선징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국대학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되게 다양한 많은 책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도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이제 제국대학이 있었지만 어쨌든 일본 본토에는 7개의 제국대학이 있었고 그 제국대학 출신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면서 어쨌든 또 어떤 사회 주축들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그리는 책들이 근래에 소개되면서 과연 이제 우리에게 그 식민지 공간 그리고 그런 공간이 주는 어떤 그런 시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930년대 우리가 지금 서울 만약 경성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어땠을 것 같으세요? 1930년대 경성을 상상해 보면 20년이 지났어요. 이 땅이 일본이 된지 191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희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냥 계속 이 시대가 계속되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통일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 통일이 될까? 통일이 과연 될까? 감이 안 잡히죠. 네, 감이 안 잡히지만 과거의 먼 시점에서 지금을 봤을 때는 되게 좀 약간 식견이 짧아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전 1930, 40년대의 공간이 약간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사실 광복절 정도거나 그 약간 지나서 나갈 것 같긴 한데 광복의 순간이 정말 불현듯 찾아왔잖아요. 네. 원자폭탄도 불현듯 떨어졌고 뭐 물론 뭐 이제 패망의 조짐이 보이고 있긴 했지만 그냥 그 국제 정세의 어두운 일반 소시민들에게는 광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단어였고 그것들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광복이라는 현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뭐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뭐 조선 내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였고 다양한 엘리트 세력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이제 일본인들은 이 광복을 어떻게 우리에게는 광복이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패망인 네. 그 사건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뭐 단순히 일본에 있는 일본인이라면 뭐 큰 뭐 흥미거리가 되진 않겠지만 과연 그 갑작스럽게 광복이라는 어떤 패망이라는 것을 맞이한 일본인들에게는 조선 땅에서 일본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하면서 읽으면 좀 이 책이 재미있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부제가 1945년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최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처음에 고를 때는 물론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 책을 고르신 걸 보면서 약간 알레고리 같은 느낌으로 뭐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저는 했었고
당신 너희들의 최고는 결국 막 이러면서 네, 하여튼 요즘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사실 이 뿌리가 사실 그 해방 전후를 기점으로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잖아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저에게도 정말 그 시대는 그 혼돈의 기간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여기선 한 발짝 더 나가서 나간다기보다는 우리가 별로 사실 그렇게 관심에 두지 않았던 조선에서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어떤 날벼락을 맞았는가 좀 이런 이야기들 좀 되게 신선한 맞아요. 관점인 것 같고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자신은 없어요, 사실. 저희 예. 저자 소개부터 좀 간단히 할까요? 저자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면요. 네. 저자는 이연식 선생님이고요. 네. 이제 이 책은 그 박사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현대사와 한일 관계사를 공부했고 또 본부성 초청 국비 유학생으로 이제 유학도 하셨고 그리고 일본인에 관한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일본에 가셔서 패전 후 해외 식민지에서 돌아온 일본인에 관한 자료를 접하며 거꾸로 조선에서 돌아간 일본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면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셨는데 네. 그 박사 논문을 기초로 하여 나온 책이 이 책 조선을 떠나며입니다. 그래서 정말 박사 논문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를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분 참 박사 논문으로 재밌는 주제를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게요. 박사 논문 하면 일단 좀 들었을 때 저는 무서운데 약간. 근데 제가 읽을 수 없는 어떤 그 범주의 어떤 무엇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여갈못에 속하긴 하지만 뭐라고요? 역덕 아니셨어요? 역덕. 여갈못이지만 왜냐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진짜 근현대사가 진짜 어렵다라는 걸 공무원 책 보면 진짜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암기할 게 많고 사실 너무 독립운동사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헷갈리고 단체들도 헷갈리고 너무 사실 지역적인 것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그리고 또 현대로 올수록 사료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소화해야 되고 읽어야 될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그 인물들이나 사건에 대해서 깊게 알기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근현대사 참 어려운 과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 논픽션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 자기가 역알못이라는 것을 약간 바리케이드 쳤죠. 난 모른다 잘못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걸러서 들으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파했어요 제가. 혹시 현명하실 거라 믿고 듣는 분들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러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해드린 대로 그 광복을 맞이한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패전이죠. 어떻게는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패전을 맞이한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에 남아 있는 일본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한 책이고요.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은 어떻게 해서 여기로 오게 되었나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어쨌든 좀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어쨌든 뜻하지 않게 패전을 맞이했고 특히 이제 난장판이죠 사실. 사실 조선도 일본의 영토였고 거기에 이제 조선 총독부라는 어떤 이제 통치 기구가 있었고 되게 재밌는 건 이제 가장 이제 높으신 분부터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앞에 소개되어 있는 게 결국 조선 총독 부인이 어떻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가부터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8.15에 45년 8월 15일에 이제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 전가를 받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바로 8월 17일에 빠져나가다가 처음 앞에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너무 낡은 바람에 그러니까 좀 기울이고
이제 파손될 위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선에서 약탈한 귀중품이 너무 많아서 진짜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첫 에피소드부터 열이 확 나네요.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책 처음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어느 정도 버리고 나서 다시 부산으로 갔다가 경성에 돌아오는 에피소드부터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일본인들에게는 진짜 날벼락 같은 소리죠. 그 천황의 그 항복 선언이 천황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나. 어쨌든 일왕, 그냥 텐노라고 그 텐노의 그 표현, 텐노의 그 항복 방송이 어쨌든 일본인에게는 진짜 여태까지 어쨌든 일본이었잖아요. 특히 1910년대 이전에 태어나서 여기 계속 살았던 사람에게는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여기는 일본이었고 일본이 다스리는 땅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또 침략 사실에 대해서 사실 배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본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당하게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사람으로 자기들이 인식했지. 일본 사람이 자기가 침략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진 않았을 거니까 조선에 이민을 했던 사람들이 그거는 뭐 다른 식민지 뭐 만주나 대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국으로 그러니까 조국이라고 불리는 일본 땅에 왜 다시 가야 하나 왜 그곳에 가야 하나 나는 조선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난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왜 내가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납득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뭐 이제 군인들도 있었고 군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돌이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제 인간 군상들 그리고 조선인들은 이제 일본 놈들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 감정이 많이 올라왔을 거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옴싹달싹 못하는 그 도망가지 못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제 가전수술 써서라도 이제 귀환하려는 이제 일본인도 있었다. 이것들이 이제 되게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잘 묘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은행에 몰려가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이 짱이거든요. 현금이 짱이고, 그렇죠. 예, 뭐 금이 짱이고 이제 현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현물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다들 이제 은행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이 책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편국으로 다 몰려가서 그 돈이 확 빠지는 돈이 확 빠지고 이제 은행은 곧 파산날 것 같은 그런 방송 속에서 이제 총독부는 이제 일본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막 방송 같은 거 하고 거짓말로 막 이제 나머지 이제 총독부의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나가려고 수를 쓰는 그런 인간 군상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뭐 물론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겠죠. 예, 뭐 이렇게 지도부 이제 조선에서 덩덩거리고 잘 살았던 어떤 지주나 뭐 권력자들이 있는 반면 진짜 순수하게 어떤 이민을 꿈꾸고 우리가 다른 땅에서의 이민을 꿈꾸듯이 이제 정말 일본의 기회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땅 조선에 가서 뭔가 읽어보자 생각했던 일본인들도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일본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양한 일본인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패전 후 그런 일본인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다 들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물자들을 이제 시장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자가 풍족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사이에 또 다양한 또 항구나 이런 곳으로 몰려드는 이제 일본인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안표 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예, 뭐 그렇게 미랑선 타고 예, 그런 모습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미랑선이냐 아니면 그 딱 어떤 배를 탈 것인가부터도 고민하는 그런 일본인들의 어떤 현실들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네.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 있는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정말 조선에 남느냐 일본으로 귀환하느냐 그 고민을 계속적으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참 고민하는 그런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단 일본으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집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런 게 막 얽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겠죠. 예. 자산이 어쨌든 그 네, 조선에 그렇지.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현금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을 거고 그 기간 내에 이제 그리고 또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일정 정도의 자산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제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갈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산을 형성해서 일구어 놨는데 이거를 다 놓고 전혀 새로운 땅일지도 네. 모르는 그 본국 뭐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현실에서 진짜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어와 일본어가 같이 들리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 광복 이후에 그리고 패망 이후에는 이제 조선어만 사용되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막 조선어 학당이 되게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조선어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본인들도 등장하고 정말 그런데 이제 남한과 북한이 다른 길을 걷잖아요. 38도선을 네. 겪으면서 그래서 군대가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또 북한에 살았던 일본인과 남한 지방에 살았던 일본인들의 처우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남쪽이다 보니까 일본으로 가기도 편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 지역 지금의 북쪽 지역은 이제 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반면에 이제 남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상업이라든지 농업 이런 쪽이 발달하고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미군이냐 소련군이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만주 쪽이나 그쪽에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일본인들이 많이 끌려갔다고 해요. 끌려가기도 하고 정말 척박하고 정말 고생 아닌 고생을 다 했다고 그곳에 남았던 일본인들은 그러고 남한에 살았던 일본인들은 그나마 수월했다는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좀 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또 남한 그 미군정과 이게 다 얽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남한이 좀 더 뭐랄까 좀 느슨했겠죠 일본인들에게. 그래서 어쨌든 그 계속 밀항선 도둑배들이 계속 이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밀항선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당시 70만 명 정도가 그 밀항선이나 배를 타고 도둑배를 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이 말이 70만이지. 네, 어마어마한 당시 거잖아요. 인구는 진짜 그러니까 엑소더스. 그러니까. 진짜 네. 굉장하네요. 그러면서 그들이 남기고 있는 재산들이나 이제 어떤 물건들이나 그들이 남기고 있는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남아서 그게 누구 소유가 됐느냐 이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거 공무원 소유가 됐죠. 그렇죠. 네. 주로 공무원 소유가 됐을 것 네. 같아요. 아 근데 또 나중에 그 기업들에게 이제 불합해줘가지고 네. 그게 지금의 대기업들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인이 남기고 온 재산을 누가 물려받고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며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또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이제 문제 중에 하나고 어쨌든 또 군인들도 엄청 미군들이 이제 어쨌든 패전국의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수송할 것인가도 엄청 고민하면서 군인들도 정말 많이 어쨌든 한국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도 어쨌든 송환 문제도 미군정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38선 이북은 대신 소련군이 등장했기 때문에 정말 소련군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뭐 이제 특히 집안에 이북 분이 있는 집이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북에서 그러니까 외가가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집안이어서 뭐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뇌물을 주고 소련군에게 쥐어주고 38선 내려와서 또 피난 가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좀 들었는데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일본인들한테도 이제 소련군은 어쨌든 뒤져서 이제 뇌물로 줘야 될 것들, 일본군이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일본군은 일본군이 아니라 소련군은 그런 그 재산을 샅샅이 뒤져서 약간 착취하고 행패 부리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그 소련군이 이제 그 조달하는 방식이 약간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식이어서 그런 착취와 탈취가 많았다 이런 기록들이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소련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많이 당했다고 해요. 소련군의 특성상.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놀라서 이제 정말 북한에 있던 북쪽 지역에 있던 일본인과 383 이남의 일본인들의 처우는 정말 많이 달랐다는 점이 이 책에 어쨌든 소개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에 돌아간 그 일본인들은 어떻게 되었나. 참 그 예전에 그거랑 유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몽골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그 왜 왔냐는 어떤 본토인들, 그리고 너무 이제 실업이 너무 심한 거죠. 군에서 제대하고 들어왔더니 일할 자리가 없고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왜 왔냐. 그러니까 너네 거기 가서 다 누릴 거 누리고 왔으면서 왜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약간,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딱, 그러니까 정착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외지인들이 딱 무작정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오면 사실 그들이 되게 정착인들이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듯이 긴장하죠. 예, 그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이 받았던 스트레스나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이 책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이제, 그러니까 그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자의식과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상상하면서 읽기에 정말 좋은 이제 역사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들은 침략자라는 의식은 없었던 거죠. 이들 마음에는. 왜냐면 내가 나고 자란 곳이고 일본 사람이 자기를 침략자로 가르치지는 어쨌든 않았을 거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자의식 속에서 온갖 것들 누리고, 그리고 온갖 생활들을 하면서 되게 정말 조선의 어떤 상류층으로서 이제 정말 조선에서의 어떤 사업 기회를 꿈꾸며, 그리고 어떤 가정을 일구고 정말 삶을 영위해 왔는데, 한순간에 그런 것들을 잊고 도망가야 하고, 어쨌든 자신의 자산을 팔고 현금화하고 또 돌아갈 만한 상황, 아니면 여기 있고 싶어, 어떻게든 조선에 현지화돼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또 그 협력했던,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인들보단 일본에 협력했던 조선인을 더 많이 핍박했다고는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껄끄러웠던 그 관계들, 또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과의 어떤 그런 미군정의 어떤 고민들, 그리고 그 나가야 했던 그들의 상황들, 그 배를 타야만 했던 그 두려움과 그 현해탄을 건너며 되걸으며 그들이 도망가야 했던 어떤 그들의 심정들이 어쨌든 이 속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좀 8.15를 맞고 또 일본과의 그 대치되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 적대시할 때 어떻게 지금의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결국에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인도 있을 거고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인도 있을 텐데, 이들의 어떤 심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돌아간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범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회의 어떤 하류층으로밖에 머물 수 없는 어떤 그 그러니까 송환자들, 돌아간 사람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면서 그들이 취했을 어떤, 그들이 받았을 어떤 괴로움, 그런 것들이 그냥 처절하게 느껴지는 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렇게 이제 갑작스러운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조선인들이 막 달려와서 뭐 일본인들에게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그런 애도 왕왕 있었겠지만, 흥미로웠던 건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도왔던 조선인들에 대한 폭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이 실제로 피해 입은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실제로 그 패망 이전에는 조선에 그 머무르던, 조선의 터전을 닫고 있던 일본인들이 실제로 조선인을 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맞아요. 네, 맞아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전혀 그런 침략자의 의식도 없었겠지만
조선 땅에 살면서 이게 조선이고 또 이 땅에는 조선인들이 살고 있고 이런 거를 그 일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인식 자체를 못하고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 내용이 24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패전 초기에는 일본인들이 그 충격을 미처 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울분, 적개심, 허탈감 등을 애꿎은 조선인에게 투사함으로써 발생한 살상 사건이 많았다. 이런 사건은 주로 제국의 팽창과 유지에 직접 관여한, 즉 민간인에 비해 군국주의적 감성이 많이 남아있던 현역범과 제대 군인, 그리고 평소 조선인과 접촉 빈도가 높으며 해방 후 치안권 장악을 둘러싸고 남한의 정치 세력과 갈등을 빚은 경찰 출신자에 의해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일본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사실 조선인과 접속할 기회가 없었는데 갑자기 조선인과 맞닥뜨려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일본의 패망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군국주의적 감성을 가진, 이걸 감성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군국주의적 감성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범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이 또 이 책에 잘 소개되어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조선의 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게 되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일본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니까. 예. 한마디로 귀족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맞아요. 뭐 몰락하는. 예. 네.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네. 그런 상황들, 우리는 모두 경성태생이고 모두 조선 땅에 태어났지만 진짜 본토 내지의 상황을 모르고 자랐고, 본국이 더 두렵고, 그게 두렵고, 경성은 고향 같고, 그런 이제 그 일본인의 그 아이러니, 그러니까요. 그 감정을 정말 다시 한번 상상할 수 있게 해준 책이어서 좀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보고 또 좀 우리의 어떤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좀 좋은 책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가해자였지만 가해 기억이 없는. 감정적으로 더 싫어.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한 번도 조선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 조선 땅에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그러니까 위치가 정말 바뀐 거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그거에 적응 못했다는 게. 그리고 둘째로는 이 그 조선인들이 당시에 갑작스러운 광복을 맞이하면서 일본인들을 갑자기 하루아침 길거리에 만나서 일본인들에게 공격을 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여태까지 일본인들이 자기가 침략자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았던 것처럼 당시 조선인들, 그러니까 특히 그때 태어난 조선인들은 그냥 자기의 운명이 이런 것처럼 늘 그러니까 내재화되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나는 저 사람한테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내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광복을 맞아 했더라도 당장 가서 뭐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동안 당했던 울분을 풀어주거나 전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 실감이 안 됐겠죠. 네.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취했던 정책이 그러니까 조선도 일본의 영토 중에 하나다라는 이제 내지 연장주의를 취하면서 결국에는 조선인도 이제 한국 신민의 어떤 일원이었지만 사실 2등 시민으로 교묘하게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인의 내면에는 너희가 일본이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했고, 통치상. 하지만 통치자가 보기엔 조생진은 2등시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신겨주기 위해서 되게 교묘하게 통치술을 펼쳐 했던.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왔던 책 중에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책이 이제 제국대학의 조생진 그 책인데, 결국에는 뭐 엘리트예요. 어떻게 보면 제국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제 엘리트이긴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2등 국민인 이제 조생진이거든요. 그들을 이제 어떻게 통치수단에 활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제국대학의 어떻게 보면 경성제국대학의 모태이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출세를 꿈꾸면서 이제 어떤 식민지 어떤 정부, 식민지 어떤 그 조선의 어떤 엘리트가 되고자 했던 그런 그들의 욕망들이 이제 광복 이후 전후
6.25 전쟁 이후 이제 엘리트 세력으로 급부상했던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인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인들이 지금 뭐 사실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면서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데 그런 심리를 이 책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보통의 일본인의 심리와 그 광복을 패망을 맞이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의 심리가 굉장히 유사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일본의 전체주의는 일본을 지금까지 어쨌든 이런 규모의 나라로 만들게 한 원동력이기도 한데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고 주위의 국가들을 힘들게 하는 또 아주 그런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반성을 안 하니까 이게 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좀 다르잖아요, 사실.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더 이상 독일에 대해서 독일의 어떤 반성의 자세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하진 않잖아요. 여전히 뭐 사죄를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워낙 철저히 했으니까. 근데 일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도 되려 자기들이 피해 의식을 갖는 참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국민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더 뭐랄까 좀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탈출 루트라든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 싶고요. 그 정말 역사의 상상력을 배가시켜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이제 뒷표지에 있는 글을 읽고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네. 조선에서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책은 바로 일제 35년간 식민자이자 지배자로 군림해왔던 일본인들이 패전 국민으로 전락하면서 갖게 된 두 얼굴의 실체를 분석하고 조선을 떠나가는 뒷모습을 생생히 그려낸 역사 논픽션이다. 뜻하지 않은 재앙,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에 관한 이야기에는 식민기구의 상층 관료부터 일본인 가부, 교사나 일반 부녀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조선의 해방 국면에서 겪은 경험과 엑소더스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의 탈출 등 일본으로 귀환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한일 양 민족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창출된 복잡 다단한 사회상이 이 책을 통해 실감나게 펼쳐진다. 네. 이게 참 생각해보면 불과 100년도 안 된 이야기인데 정말 이 동아시아의 그 근현대사는 참 다이나믹한 것 같네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진짜 저희도 사실 다 1900년도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다. 맞습니다. 이게 참 진짜 또 훗날에는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종의 경제 전쟁을 또 막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뭐 부품이나 소재를 탈일본하자 뭐 이런 얘기랑 되게 유사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도 좀 담겨 있죠.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잘 좀 정리가 돼서 후대의 역사에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인이면. 아니 이건 뭐 그 상권 분립을 건드리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막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거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고 이게 왜 지금 촉발됐으며. 근데 이제 워낙 경제라는 것은 또 워낙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밥줄이고 물론 저도 그런 점들을 없지 않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저도 뭐 그렇게 아까 저희 뭐 다 아나키스트에 가깝다 막 이런 얘기 저도 사실 전체주의 너무 싫고 국가주의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그런 측면의 문제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룬 책은 이현식 선생님의 조선을 떠나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